추석 연휴에 전주에서 저희 엄마와 함께 영화를 뭘 볼까 하다가 넷플릭스에 있는 퍼펙트 데이즈를 봤습니다. 영화가 좋다 이런 말을 좀 들었어가지고 언젠가는 봐야지 했는데 또 넷플릭스에 풀리면 언제든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맞아요. 좀 계속 미루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드디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참 잔잔하니 좋더라고요. 사실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정말 단조롭죠. 히라야마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히라야마 씨가 도쿄의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예요. 그런 히라야마 상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히라야마 씨는 이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고 뭐 나무 사이로 비추는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상 또 올드팝을 듣잖아요. 맞아요. 그 딱딱딱 짜여진 루틴대로 살면서 쉽게 생각해서 소확행을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 초반에 히라야마 씨가 이 차에서 이 올드팝을 또 카세트로 들으시잖아요. 카세트를 딱 넣고 이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때 소신이 그러더라고요. 아, 이 영화 주인공은 내면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 아, 내면의 충만함 중요하지. 이 말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외면의 풍요로움이 좀 부각되는 시대긴 하잖아요. 그쵸.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유퀴즈에 나가려면 외면이 좀 특별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나이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뭐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CEO예요. 아니면 뭐 대단한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면이라는 게 단순히 외모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 네. 설명 가능한 남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을 가져야 또 유퀴즈에 나올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시골에서 굉장히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어디 뭐 안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딴 얘기이긴 한데 그래서 인간극장이나 그 나는 자연인이다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채널이 아니면 절대 어딘가에서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면면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퍼펙트 데이즈를 보면서 아, 나도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과 함께 또 지금의 나는 어떤가 그리고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고 근처에 천변을 걸으면서 그 영화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때 정말 중요했던 키워드가 내면의 풍요로움이었죠. 우리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인가? 내면이 풍요롭다는 거는 어떤 걸까? 우리 주변에는 또 그 영화 속의 히라야마 씨처럼 어떤 사람들이 풍요로운 내면을 가꾸며 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는데 정말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쩌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했어요. 일단 퍼펙트 데이즈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발견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다 하는 특징을 몇 개 이야기해볼까 하거든요. 첫 번째는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속에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히라야마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하게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수염을 다듬은 다음에 물이 담긴 분무기를 가지고 식물등이 켜져 있는 식물의 방으로 가요. 그 식물등이 보라색 빛이 나잖아요. 핑크색, 보라색? 청소부로 일하기 때문에 정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방의 빛깔이 엄청 이렇게 예쁘게 좀 독특하게 색감이 나오는데 거기서 직접 가꾸고 있는 작은 나무들에게 물을 줘요. 그게 항상 아침을 시작하는 히라야마상의 루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냥 식물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히라야마 씨의 하루를 따라가다 보니 이 나무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알게 됐어요.
히라야마 씨는 항상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랑 우유를 가지고 같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하죠. 그런데 그날 점심 식사를 하다가 아주 커다란 나무 아래 뭔가 바람에 날린 씨앗으로 시작됐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나무 종자를 발견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해서 가까이 간 다음 지갑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늘 간직하며 가지고 다니던 종이로 만든 간이 화분을 꺼내요. 그리고 작은 삽을 또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나무를 살살살 퍼가지고 그 화분에 옮겨 담죠. 그리고 그날 퇴근 후에 집에 가서 그 작은 나무를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그 식물의 방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 식물을 퍼낼 때 약간 뭉클함이 있어요. 맞아요. 뭐 보통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공원이긴 하지만 또 사원 같은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하고 눈인사를 하면서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무언의 허락을 구하죠. 네. 그래서 허락을 구하고 가지고 가는데 이게 왜 약간 뭉클할까? 저는 그때 그 배우의 얼굴 있잖아요. 남자 주인공의 표정이 편안한데 확신에 차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애는 내가 앞으로 보살필 친구다 하고 한눈에 알아보고 단숨에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한두 번 한 것 같지 않은 솜씨로 이 친구를 종이 화분에 옮겨 담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무엇보다 항상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간이 화분을 들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지갑 속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히라야마 씨가 나무를 좋아한다, 식물을 좋아한다는 건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드러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장면에서는 내가 이 식물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을 거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그 장면에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라야마 씨가 유독 그 식물이나 나무를 좋아해서 관련된 책도 계속 읽으시고 꿈에서도 계속 나뭇잎이나 나무가 나오고 근데 그래서 유독 좋아할 거라는 것도 공감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부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아, 행복하겠다. 그냥 약간 인간으로서 원초적으로 흙을 만지면서 이 작은 여린 식물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그게 그냥 나도 저렇게 하면 행복할 텐데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하면서 되게 존경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좀 단박에 느껴졌던 장면이라 가장 제가 영화에서 좋아했던 부분이고, 또 다른 장면은 히라야마 씨가 아침마다 카세트 테이프로 올드팝을 듣는다고 아까 강단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영화가 전개되다가 히라야마 씨가 같이 일하는 타카시라는 젊은 청소부가 있죠. 근데 그 젊은 청소부랑 어떤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가 그 복고 열풍 덕분에 엄청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팔면 생각보다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지만 팔지 않죠. 물론 그 이후에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팔게 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팔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이 음악을 아침마다 같은 타이밍에 딱 틀거든요. 미리 딱 그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에 넣어놨다가 어떤 타워가 딱 보이는 걸 확인하고 항상 그때 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주는 기쁨이 나한테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실제로 계속 지금 붐이어가지고 요즘에 그 워크맨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베이에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그리고 카세트 플레이어 브랜드들도 막 생기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요즘같이 그 음악 듣기가 쉬운 시대가 없었잖아요. 스트리밍만 하면 사실 앨범 하나 살 가격으로 한 달 내내 들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또 카세트로 듣고 싶어 할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젊은 사람들도 카세트로 들었을 때 더 행복을 느끼고 히라야마 씨처럼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실. 카세트 당연히 하나만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뭐 다음 곡으로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편리함을 쫓다가 지쳐서 오히려 음악을 잘 즐기지 못하게 되니까 음악을 진짜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LP를 듣고 카세트를 듣고 이 음악에만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영화 중반쯤에 그 히라야마 씨가 조카랑 같이 출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카가 테이프를 재생을 했는데 이 노래 스포티파이에도 있을까? 이렇게 삼촌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히라야마 씨는 스포티파이가 뭔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는 가게야? 그러니까 가게라고 생각하고 그 가게에 이 앨범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전적인 방법,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듣는 거를 선택한 건 아니구나. 그냥 가장 자기에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계속 노래를 듣는 거구나.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소비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 히라야마 씨의 방법이 뭔가 좀 더 멋있어 보이고 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 트렌디한 삶을 살고 계신 게 돼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가장 자기만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캐릭터인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힙스터처럼 살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는요. 이 히라야마 씨를 보면서 내가 선택한 일, 그러니까 직업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인공의 직업이 화장실 청소부잖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히라야마상의 후배 타카시가 같이 일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타카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배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열심히 해요? 심지어 화장실 청소를 위한 자기만의 도구까지 만들어서 일을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요?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히라야마 씨가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변기를 싹 다 분리해서 막 어디는 솔로 청소하고 어디는 막 빡빡 닦잖아요. 비데가 있으면은 비데까지 그 뭐라고 해야지? 물줄기 나오는 네네네. 네,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닦고 그리고 사실 화장실에 있는 뭐 세면대, 변기 이런 거를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다고 해도 손으로 세심하게 빡빡 닦는다는 게 매일같이 하면서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뭔가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업체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혼자 혹은 종종 타카시랑 청소용품이 엄청나게 실려있는 그 작업 차량을 몰고 그냥 여기 끝나면 다음 장소로 가고 또 다음 장소로 가고 어찌 보면은 혼자 일하는 시간이 긴 그런 환경이에요. 누가 지켜봐도 대충 할 것 같은데 너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남산타워에서 네.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네. 남산타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뭐 유리창 닦는 것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운용하는 거. 엘리베이터 운용은 뭐예요? 몇 층 가세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눌러줘야 돼요. 같이 올라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거죠. 그 엘리베이터가 계속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사용하면서 엘리베이터 간지나는데? 엘리베이터 운영도 해야 되고 뭐 티켓도 팔아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서 하루에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유리창 청소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 분무기랑 걸레를 가지고 유리창을 엄청 열심히 닦았거든요. 그게 할당된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막 닦고 있다가 창고에 한번 들어갔는데 다른 알바하는 친구가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 팝콘 몰래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타카시처럼 이야기하네. 네. 왜냐면 유리창을 굳이 1시간 내내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저는 그때 좀 순수해가지고
히라야마 씨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만 막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끔 그런 분위기를 느끼긴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돈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시급을 받기 때문에 꿀을 빨 수 있을 때는 꿀을 빨아라. 뭔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또 군대에 가보니까 더 심하겠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뭐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그런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일하는 환경에서 당연히 이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절한 보상이 중요하죠. 아, 그럼요. 네, 근데 물론 이 영화 속에서 히라야마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든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히라야마 씨는 뭔가 그 과거가 있는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이 영화의 감독이 어떤 한 인터뷰에서 히라야마 씨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엄청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였는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죠. 심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그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처럼 나무 사이에 빛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 햇빛도 엄청 멀리 있는 태양에서 여기까지 잠깐 나에게 닿은 찰나의 것인데 나도 그 정도의 미물일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청소부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걸로 유추를 해봤을 때 이 인물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본 날 저녁에 그 강단과 산책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랑 강단은 퇴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을 좀 더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결정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삶을 선택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저희의 삶의 방식을 너무 대대적으로 많이 이야기할수록 나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나는 조금 주체적이지 못한 건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희가 작은 배를 하면서 항상 저희처럼 소속 없이 일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터에서도 진심으로 일하고 동시에 일터 밖에서 일하지 않는 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다양한 개인 작업들을 이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못 그랬거든요.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고 지쳤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정말 누워있기에 바빴고 최근에 제가 작은 배 소개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 이해나 자기 표현이라는 거는 거창한 창작행위가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내는 한 가지의 태도인 것 같다라고 글을 썼는데 그러면서 여러 예시를 들었어요. 먹고 살 길을 고민하는 독립창작자,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공부를 추구하는 독학자, 바쁜 와중에도 취미생활을 이어가는 회사원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제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작업을 한다고 그게 취미는 아닐 수 있거든요. 어쩌면은 그 개인 작업에 제가 지금 작은 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대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취미라는 말이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뭔가 생각이 있었는데 이 히라야마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히라야마상은 일도 진심으로 하는데 사실 나무도 너무 사랑하고 막 자기 전까지 나무 책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한테 제일 먼저 가서 물을 주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삶의 일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퍼펙트 데이즈 보면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히라야마 씨는 항상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맞아요. 수염 정리도 잘하시고 항상 뭔가 반듯한 모습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수염인으로서 수염이 있는 사람? 네. 수염 정리를 가끔 해요. 저는 자주 하지는 않아요. 오늘 수염 정리를 오랜만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주 해야겠다. 히라야마 씨처럼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덥수룩하게 길었다가 또 짧게 잘랐다가 쭉 길었다가 짧게 잘랐다가 하다 보면은 항상 내 얼굴이 깔끔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자신감 있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또 최근에는 저희 화장실 청소를 한번 대대적으로 했는데 네. 소신이 그 락스를 붓에 묻혀가지고 하면은 좋다더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이 좀 더 유쾌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냄새가 좀 덜 나는 것 같고 확실히 그리고 곰팡이가 좀 없어졌다 보니까 이게 일상에 굉장히 큰 행복이 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별일이 없으면 히라야마 씨는 퇴근을 하고 그 항상 원래 청소할 때 입는 파란 색깔 점프수트가 있어요. 뒤에 도쿄 토일렛 이렇게 적혀 있는. 근데 그 옷을 벗어서 같은 자리에 옷걸이로 딱 걸어놓죠. 그리고 항상 그 목에 흰 수건을 두른 채로 일을 하는데 아마 땀을 닦거나 이럴 때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쓴 수건은 빨래통에 딱 넣고 그 걸어둔 옷 옆에 내일 쓸 흰 수건을 새로 걸어놔요. 저는 그 모습도 그렇고 그 매일 아침에 뭐 수염을 다듬는다거나 늘 목욕탕에 가서 씻는다거나 저녁 식사도 항상 같은 곳에서 하잖아요. 주말이 아니면. 그런 것들이 루틴에 나를 맞췄다기보다는 나에 맞는 루틴을 아주 긴 세월에 걸쳐 찾아냈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왜냐면 너무 모든 게 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딱 맞아떨어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라야마 씨는 매일 아침에 수염을 깎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수염을 다듬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의 루틴이 됐겠구나. 왜냐면 이게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니까 하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나를 기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게 삶에 잘 녹아져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련하는 사람들, 그 정신과 몸을 수련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저분은 내면이 탄탄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라야마 씨도 그냥 판에 박힌 일상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딱딱 정해진 시간에 달려나듯이 정확하게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내 일상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웃으실 때마다 그 느껴지는 행복감이 이건 진짜다. 맞아요. 싶잖아요. 보는 사람이. 그런 루틴이나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는 어떤 만족감? 뿌듯함을 아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봤을 때 창작하는 아침 생각이 많이 났어요. 창작하는 아침이 한 달에 한 20분 정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미 창작하는 아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새로 오신 동료님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에 새롭게 참여하고 계신 한 동료님이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올리셨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원래 창작하려고 했던 마음먹었던 것이 있었는데 급한 업무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런 걸 먼저 하게 되더라. 어떻게 하면 원래 하려고 했던 창작에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리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며칠이라도 단 하루라도 급한 일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꾹 참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창작에 딱 1시간을 쓰는 거죠. 어차피 1시간이잖아요. 아침 1시간.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3일 정도가 되면 그 내가 세웠던 그 원칙 아침 1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창작을 해보겠다 하는 그 원칙을 지킨 기쁨을 알게 돼요. 아침에 1시간만 내가 원하는 데 시간을 써도 큰 문제가 없구나. 급한 업무는 그 이후에 해도 별로 내 일정에 타격은 없구나. 하루 종일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도 자기 전에 그래도 괜찮아. 오늘 아침에 1시간은 내가 원하는 곳에 썼으니까. 그 뭔가 충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창작하는 아침을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좀 쓸모없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뭐 바느질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창작 활동으로 아침 시간을 보냈을 때 저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히라야마 씨는 하루의 구석구석이 다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눈을 뜰 때도 알람으로 안 일어나잖아요. 항상 저는 그분도 히라야마 씨랑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떤 그 어르신이 그 동네를 빗자루로 이렇게 낙엽을 쓸어요. 그 낙엽 쓰는 싹싹싹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알람처럼 일어나시잖아요. 그 일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들을 따라가며 생활하는 그 모습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편안해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확실히 좀 규칙적인 삶을 사는데도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게 이게 본인이 정한 규칙인 것처럼 확실히 보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고 요즘 저는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느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에게 좀 엄격할 필요도 있잖아요. 뭔가 규칙이 있다면 이거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창작한 아침을 매일 하니까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는 글을 좀 써보자 라고 어느 날 생각을 했다가 또 다음 날에는 좀 재밌는 뭐 뉴스레터가 왔다든지 뭐 유튜브가 좀 재밌는 게 떴다든지 하면은 그걸 그냥 보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뭔가 나와 했던 약속을 깨트린 것 같고 내가 사실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또 샛길로 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좀 매일매일 반복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히라야마 씨가 자유로워 보이는 이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루의 루틴 안에서도 너무 편안해 보이고 자기다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예시가 저는 물건들인 것 같아요. 그 집을 보면 별게 없어요. 그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매일 밤에 사용하는 이불과 요 그리고 그 식물들, 그 옷걸이 그리고 그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그 나무들을 찍잖아요.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넣어놓은 상자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너무 제자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딱 퇴근을 했을 때 현관문 옆에 매일 들고 다니는 필름 카메라 그리고 차키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때 딱 그것만 짚고 나가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거기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아침에 항상 챙겨서 차에 타기 전에 집 바로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마시죠. 그것도 중요한 루틴이죠. 하지만 뭐가 됐건 나에게 딱 필요한 물건이 정확하고 알맞은 위치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저는 그것도 나에 대해 잘 알아야 그 좋은 집을 설계할 수 있는 것처럼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살고 그것들을 정확한 위치에 놓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떤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별로 말이 없잖아요. 특히 영화 초반에는 대사가 없는 영화인가 싶을 정도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히라야마 씨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번도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그냥 뭐 취미로 청소하고 있는 거고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본인을 내세우질 않으니까 겸손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남을 좀 이해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 타카시라는 후배도 좀 마음에 안 드는 캐릭터긴 하잖아요. 좀 얄미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이기적인 느낌? 뭐 돈을 빌려갔다가 결국엔 갚지 않는 잠수 타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마저도 이해해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조카가 갑자기 불쑥 히라야마상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도 나한테 저런 삼촌 있으면 나라도 가출하면은
삼촌 찾아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왠지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이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또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 제가 이 영화에 대해 사실 거의 몰랐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던 게 제가 그 영화 패터슨과 이 영화를 혼동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패터슨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 패터슨은 어떤 버스 기사가 그 시를 쓰는 이야기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가 그 영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추천을 받았어서 헷갈렸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이 퍼펙트 데이즈 영화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 아주 좋다. 주인공의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다. 이 얘기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지막에 주인공이 짓는 표정이 정확하게 감정이입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저기서 저런 마음일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잘 공감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너무 좋았던 것은 그 마지막 장면이 히라야마 씨가 다시 늘 그렇듯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차에 타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누르고 노래가 나오면서 그 히라야마 씨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 롱테이크 장면이잖아요. 뭐가 됐건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감정이 떠올라서 그런 표정이 지어진 것 같은데 노래를 들으면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는 좀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감상을 잘하는 것도 진짜 좋은 능력인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좋았다. 이 노래 좋네. 이게 아니라 맞아요. 무언가가 떠올랐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반짝이는 나뭇잎 사이에 햇빛을 봤을 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히라야마 씨 말고도 우리 주변에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자주 가는 그 도남 식자재 마트에서 이 계산해 주시는 직원분들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저 누군지 알 것 뭐 같아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있으면은 항상 그분 레인으로 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일을 너무 즐겁게 하시고 항상 거의 웃고 계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를 또 기억해 주시니까 뭐 제가 혼자 가면 오늘은 혼자 왔네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 하루가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 주변에 내 하루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맞아요. 그렇게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나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면은 그게 진짜 성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저희가 헌책방 독림당에 다녀왔는데 또 마침 제주 관련된 전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주도 관련한 뭐 고미술이나 아니면 여러 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고 계셨는데 가니까 사장님이 또 이거는 또 어떤 거고 이거는 또 어떤 거고 막 설명을 엄청 길게 해주셨잖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근데 독림당 사장님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진성 빈티지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오래된 거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집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뭐 아는 것도 정말 많으시죠. 아는 것도 너무 많으시고 뭐 역사에 관해서도 다 알고 일본 책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 책은 옛날에 독도를 다뤘던 책이고 이 책은 최초로 제주의 그런 자기 뭔가 도자기 문화를 다뤘던 그런 잡지고 그래서 이런 책들 어디서 가져오셨냐 하면은 일본에서 가져왔다고 하고 근데 그만큼의 열정 뭔가 눈이 막 반짝거리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진짜 정신 한번 못 차리면은 2시간 뚝딱. 네. 2시간도 흐르고 이게 너무 방대한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 뇌가 못 따라가거든요. 그 독림당 사장님을 만나면. 근데 이런 분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와 이분 진짜 멋지다. 진짜 내면이 맞아요. 풍요로운 분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림당 사장님은 뭐 외부에서 불러주면 전시 같은 것도 하시지만 오늘 저희가 봤던 전시는 자체 전시여가지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너무 그쵸? 좋아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서 책방 한켠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시를 하신 거죠. 그 열정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거 오리엔탈리즘 아니냐. 뭐 이런 비평도 꽤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완전히 도쿄 배경이지만 사실 감독이 독일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보여주는 좀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장인정신, 일본의 장인정신 좀 그런 모습도 일견 있기 때문에 이거 일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서양 사람들의 시선 아니냐. 그거 너무 선망화해서 표현한 거 아니냐. 그거를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비평들을 봤어요. 근데 이 히라야마 씨가 일본 대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독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나오고 그리고 히라야마 씨와 대조적인 인물들도 몇 명 나오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독보적인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꼭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강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주변에도 많은 것 같아요. 찾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내면이 풍요롭다는 게 막 거창하게 무슨 도인처럼 하루에 어떤 루틴을 탁탁탁 밟으면서 살아야만 풍요롭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풍겨져 나오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식당 사장님에게서 느끼기도 하고 카페 사장님에게서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일상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는 게 행복의 비결 아닌가. 그래서 진짜 그런 영향을 내가 잘 흡수해서 나도 내 내면의 풍요로움을 잘 가꾸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택시 기사님이든 버스 기사님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택시를 탔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일을 잘 해주시는구나. 막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해주시고 운전도 젠틀하게 해주시고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세상 살만하구나. 그게 뭔가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해요. 그냥 그렇죠. 이거는 일일 뿐이고 당신은 약간 짐짝이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그쵸. 워낙 막 운전을 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좀 그러면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뭐랄까 바쁜 현실에서 그런 내면의 풍요로움 사실 이게 또 여유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좀 쓸 수 있는 여유 그런 걸 갖는 게 낭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저희부터 누군가를 대할 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정의를 다르게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 큰일, 대단한 지위, 명예, 돈이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진국이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내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오늘. 강소팟은 7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작은배 첫 종이책을 만들었었잖아요. 제목은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이었죠. 저희가 작년 이맘때 진행했던 작은 진실 공모전 1회 가족에 대하여 선정 작품과 또 저희 두 사람의 글 그리고 다른 자유기고가 작가님의 글을 모아서 만든 아주 작고 귀여운 하지만 너무 소중한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이 좋다는 반응이 아직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또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칵테일 바죠. 집 근처에 있는 마음의 실루엣에서
북토크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무려 강소파 18화 인터뷰 게스트로 나왔던 혜경님이 운영하시는 마음의 실루엣이죠. 그때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혜경님 그리고 혜경님과 함께 그 마실을 운영하고 있는 차원님 두 분이 진짜 공간과 그 공간 경험에 진심이에요. 정말 정말 진심인 분들인데 이 멋진 공간에서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집이 출간된 이후에 첫 북토크를 열게 되다니 너무 뜻깊습니다. 저희가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북토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두 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시기가 아주 좋잖아요. 맞아요. 올해에도 저희가 작은 진실 공모전 2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제 곧 공지가 나갈 예정이에요. 10월 말 11월 초에 공모전이 시작이 되는데 마침 그 직전에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그 10월 말에 북토크를 열게 됐죠. 근데 또 이번에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저희 두 사람이 강소파 타듯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책에 글을 실어주신 두 분의 작가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북토크에 함께 하시는 작가님은 곽은비 작가님 그리고 이전에 또 강소팟에서 몇 번 목소리를 들려줬던 강소팟 최다 출연자죠. 그러네요. 레리 작가님. 네, 요렇게 두 분이십니다. 근데 두 분 다 참 너무 재밌고 유쾌하고 그런 분들이라 좀 가을에 걸맞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정말 흔해 빠진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책 얘기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일단 나들이 하기가 너무 좋고 잔잔한데 아직 활기가 있는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날짜는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낮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제주시청에 있는 마음의 실루엣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요. 인스타그램에 마음의 실루엣 검색하셔서 프로필 링크 타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이 좀 작다면 작은 책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마음들 진짜 솔직함이 느껴지는 생생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 북토크 하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오시면은 가족이란 무엇일까? 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솔직함, 진실 이런 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제주에 계시는 많은 강소파 친구분들 또 현장에서 뵐 수 있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또 육지에서 오실 수도 있죠.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좀 긴장되는데요, 그러면. 네. 저희가 오늘 좀 전할 소식이 많네요. 네. 저희가 10월에는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진 않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11월 1일 그리고 11월 2일 이틀 동안 인천 배다리에서 열리는 언노운 북 페스티벌에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천을 대표하는 헌책방 거리죠. 네, 사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네, 저도요. 네, 항상 가고 싶다고만 생각하는 곳인데 영광스럽게도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리고 배다리에 있는 헌책방 중에 하나인 지편전 2층에서 저희가 묵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지던시 프로그램처럼 그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포함한 3박 4일 동안 저희가 거기서 숙박도 하고 프로그램도 열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어요. 프로그램은 2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이제 AI와 함께 웹사이트 만들기. 네. 네, 이것도 언노운 페스티벌에 좀 맞춰서 진을 만드는 마음으로 좀 자유롭게 나를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실용적인 웹사이트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웹사이트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맞아요. 실험적인 마음으로 네. 네,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하나는 그 백인 백문 백답인데 제가 미리 100가지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00인의 답을 수집해서 강소팟 에피소드로까지 한번 내보는 그런 좀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쵸. 실험적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기획이고 들어본 적 없는 기획이라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좀 낯선 사람 100명을 만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그래서 좀 설레는 거예요. 약간 기네스 기록 세운다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그 대화가 그 자리에서 휘발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마주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 경험을 100명과 함께 하고 그 기록이 강소팟 에피소드로 남는 거니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기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노운 북 페스티벌은 작은 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창작자분들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축제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또 웹사이트도 있으니 언노운 북 페스티벌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렸던 그 AI와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예약이 필요해요. 지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노운 북 페스티벌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소팟 에피소드로 만들어지는 백인 백문 백답의 경우에는 11월 2일 일요일 하루만 아침 11시부터 낮 5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냥 방문하시면 바로 참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언노운 북 페스티벌 구경 오셔서 다른 셀러분들도 만나보시고 또 집현전 2층에 들러서 저희랑 간단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네.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책 관련 행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언노운 북 페스티벌은 정말 개성 있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들더라고요. 그 북페어라고 하면은 뭔가 책을 사고 파는 자리, 부스가 있고 약간 줄을 서서 책을 사는 그런 장면을 쉽게 떠올리는 것 같은데 언노운 북 페스티벌에서는 그 책이라는 정의를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웹페이지도 정말 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도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근간을 이루는 스피릿이 자유로운 남다르다. 네. 실제로 그 행사의 슬로건이 이상하고 엉뚱한 책의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그냥 북페어랑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물론 거기 가면 멋진 창작자분들의 작업물을 구입도 하실 수 있고 저희도 부스를 운영합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집현전에서 저희의 책과 진들을 판매도 하지만 그 이상의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저희가 진행하는 것 외에도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꼭 웹사이트 들러서 꼼꼼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조석현 님이 스포티파이에 남겨주셨는데요. 약간 부끄러운데 네. 강소파 첫 에피소드에 남겨주셨어요. 에피소드 1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실력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은 에피소드거든요. 이 음질도 고르지가 않고 두 사람의 음량도 고르지 않은 하지만 흑역사도 역사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댓글을 읽어볼게요. 강소팟 최신화부터 차근차근 듣다가 정주행 시작해봤는데 첫 화는 여러 가지로 풋풋한 느낌이 들어서 새롭고 더 재밌게 느껴지네요. 제 하루의 빈 시간들을 즐거운 이야기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풋풋하다고 그 좋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제가 보통은 이런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정주행 부탁드려요. 정주행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할 법하잖아요. 근데 강소팟은 그 말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신영철 평론가님이 진행하셨던 문학 이야기라는 팟캐스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팟캐스트에서 신영철 평론가님이 그 방송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새로운 책이 나오면 그 책이 그래도 가장 덜 부끄러운 책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책이 점점 부끄러워진대요.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만큼 나의 어떤 소양이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의 작업물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내가 만들었던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들었을 때 그게 부끄러워진다면 그때쯤 다시 방송을 하러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강소팟 이라를 떠올렸죠. 아하. 부끄러운 건 좋은 것이구나. 좋죠. 네.
제가 막 부끄럽다고 하는 게 듣지 마세요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쵸.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요즘 석현님처럼 정주행하고 있다는 댓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근데 팟캐스트라는 게 정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컨텐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가 흐르면은 뭔가 옛날 것 같이 되어버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1년 전 에피소드를 막 찾아서 들어주시고 이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에피소드가 그래도 꽤나 많이 쌓여서 정주행을 한다면 정말 두꺼운 책 이상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네요. 네, 진짜. 그렇죠. 네. 저와 소신의 정말 일상과 인생을 담은 컨텐츠잖아요. 아, 근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계속해서 그래도 오래된 것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감사하게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은 호미오트님이 작은배닷컴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호미오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웠어요. 이 댓글 보고. 호미오트님은 작은배 댓글창의 OG이죠. 네, 오주입니다. 저희가 작은 배이기도 전에 치즈레이지였을 때 식당을 막 준비할 때부터 저희를 온라인상에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댓글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아직 읽기도 전에. 네. 호미오트님이 저희가 최근에 강소팟에서도 다뤘던 일상묘사 2기의 결과물을 제가 엮어서 작은 배 웹사이트에 올려두었는데 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으로 읽어볼 수 있게 PDF 파일을 넣어주셔서 저도 5편 모두 다 인쇄해서 진으로 만들어 읽어보았어요. 너무너무 멋진 글들입니다. 유유. 이렇게 출력물로 보니까 책 한 편 뚝딱 읽은 것 같았어요. 긴 연휴 끝에 헛헛한 마음이 이야기들로 채워졌어요. 5분의 작가님들 정말 멋져요. 응원합니다. 제가 이 일상묘사 결과물을 일부러 연휴에 올렸거든요. 이번에 연휴가 좀 기니까 중간에 심심하시지 않을까? 읽을 거리가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휴에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채워졌다니. 네. 너무 좋네요. 진으로 만들어서 읽었을 때 그 만족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읽을 글을 내가 만든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진들을 만들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일상묘사 동료분들께는 만나서 하나씩 드리거든요. 이게 온라인으로 그냥 발행된 내 글을 읽는 거랑 그게 종이에 딱 옮겨졌을 때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신 강소파 친구분들도 웹에서도 읽어보시고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A4 용지만 출력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집에서 편하게 출력해서 진으로 만들어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풍요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 그리고 내면의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